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선규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주택을 팔려는 사람보단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매도 우위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중은행이 연이어서 가계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월간 부동산 8월의 장에서는 끊임없는 불장,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그리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대안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8월이 마무리되도록 700여 건 수준에 머무르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및 1주택자 대상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10월부터는 중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집주인들이 서둘러 집을 내놓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2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0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급 거래 절벽이라 불리던 2019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월 거래량이 2,000건을 밑돌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보면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래는 가격이 크게 뛴 상태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주택시장을 덮친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조이는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더해져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년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거래가 위축된 서울의 부동산 시장. 이대로 부동산 비잉하기에 접어든 것일까요? 오늘 월간 부동산 8월의 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위기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미쳤다. 아파트 거래 절벽 심화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다시피 2019년 부동산 거래 절벽 사태 이후로 2년 반 만에 최악의 상황이 다시 돌아왔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거래 절벽 사태, 현재 시장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정말 참 어려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매매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8월 25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은 1월에 건수가 5,700건, 그다음에 2월에 3,800건 이 정도 되다가 8월에 들어와서 거래량이 857건으로 확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000, 3,000건 이렇게 됐었다가 8월 들어와서 800건으로 확 감소되다 보니까 정말로 거래 절벽의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전달이죠. 7월 달이 거래 건수가 4,981건이었거든요. 이거보다는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파트만 그런가요? 연립이나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4,000에서 5,000건 정도 되던 이 건수가 8월 들어와서는 1,153건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더라도 서울 부동산에 있는 뭐 매매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수도 줄었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시장도 뭐 말씀을 드리면 뭐 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전월세 시장이 7,269건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월 평균 10,000건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의 거래 건수도 줄고 그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 전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8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최저의 정말로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 수밖에 네,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고요. 2019년도에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이 당시에도 6년 만에 최저, 거래량 반토막 이런 키워드가 뉴스 기사를 도배했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래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어떤 위축 배경,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집을 팔려는 사람이 물건을 안 내놓는다는 게 본질이죠. 거래가 떨어지는 원인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팔려는 사람이 못 내놓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팔려는 사람이 안 내놓는다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럼 그 왜 팔려는 사람들이 안 내놓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내놨을 때 그게 뭐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 이게 이제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내놓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깟 뭐 종부세 올라가 봐야 주택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세금 부담 뭐 몇백 몇천을 더 내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다. 이게 이런 이거 심리가 굳어져 버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에 안 내놓는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해요. 안 내놓는 거죠. 안 내놓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기존 물량이 기존에 있던 어떤 부동산들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그렇죠. 거래량 위축의 가장 큰 배경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아예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도 좀 풀어줘라. 특히 다주택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주택을 갖고 있을 텐데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걸 중과하니까 못 내놓는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집권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야 그러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는 혜택을 고스란히 그냥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죽어도 그건 못해.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좋다. 우리는 못 물러서 그럼 우리 버텨. 결국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쓰는 상황이 됐죠. 실수요자들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래 절벽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날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평당 3천만 원을 넘었다는 게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약 38%가량 급등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을 가장 많이 들인 부분이 바로 분양가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치솟는 분양가가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는 모양새로 지금 비춰지는데요. 평론가님, 네네.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어떤 추이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7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의 자료에 보면은요. 1제곱미터당 서울 아파트입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921만 1,000원으로 나왔고요. 3.3제곱미터 한 평당 보면은 환산해 보면 한 3,300만 원, 3,039만 원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많이 가파르고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밝혀진 게 그겁니다.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제곱미터당 900만 원 넘은 거, 그다음에 평당 3천만 원 넘은 거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제 이게 좀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 그러니까 6월 달보다 봤을 때에 1제곱미터당 봤을 때 4.3% 올랐고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보면 14%
4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사이에 짧은 순간에 분양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17년도에 좀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평당 3.3 제곱미터로 좀 말씀드릴게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3.3 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2,200만 원, 18년도는 2,400만 원, 19년도는 2,600만 원 되다가 21년도 들어와서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분양가, 이게 매매 가격이 아니게 분양가가 이 정도 올랐다라는 게 정말로 말 피부로 느끼기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안정시킴으로 해서 뭐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제한시키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반전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분양가격이 오르고 또 주변 시세를 올리게 하고 주변 시세 또 오르니까 또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계속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서울 수도권의 이제 분양가와 집값의 현 추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맞습니다. 모양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신고가 행진이 줄을 이으며 집값이 잡힐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평가하면서 대실패다라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가 이것을 다시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9년이고 네. 그렇게 하면서 2020년부터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서 그렇죠. 작년 7월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게 연원이 1977년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이게 하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폐지하고 중단하고 하다가 폐지하고 하다가 폐지하고 계속해서 이게 이 작동이 잘 안 하는 것이 입증된 그런 제도였거든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요. 분양가를 딱 때려잡으니까 이상 못 올린다고 딱 잡으니까 공급업자들이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지 않거나 사업을 한다면 양질의 제품이 나오겠어요. 아주 나쁜 질의. 그러니까 분양가를 억제해 놓으니까 제품들이 형편없는 아무도 관심도 만들어 놔봤자 수요가 없는 이런 제품들이 미분양 사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는 대표적으로 시장 작동 원리에 거꾸로 가는 건데 정부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한마디로 이 대실패다 저는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옳다고 보신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이 됐지만은 좀 대실패의 어떤 부분으로 결론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으로 의견을 좀 주셨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히 빌라라 통칭하는 서울의 연립과 다세대 물건으로 시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빌라 시장에서는 지난 7월 기준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가 약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네네.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빌라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게 재개발을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살지는 않고 이렇게 투자 수요가 좀 많았는데 지금의 서울 수도권의 빌라는요,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실수요예요. 그러니까 밀려났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떠밀렸다. 네, 이제 아파트에선 도저히 뭐 서울시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빌라 시장으로 사실 이제는 많은 실수요자들이 떠밀려서 나갔다라는 게 사실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4월 같은 경우는 이게 2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좀 쇼킹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이제 2배가 됐다는 거 이게 조금 좀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빌라 이제는 매매값 거래량보다 이제 매매값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빌라 매매가나 전세가나 평균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들어도 아마 한 번이라도 서울에 있는 빌라를 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나 공감을 하시게 됩니다. 전달보다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피부로 아마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첫 파트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빌라도 올랐고 예. 비아파트
시장도 올랐고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실수요자가 아파트에 밀려서 빌라, 다세대, 비아파트 주거용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시점 선택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 거래 절벽 상황 속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피면 좋을지 한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빌라 거래가 왜 활발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다. 근데 그동안 현 정부는 또는 현 정부 하에서 서울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극도로 억제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서울 지역의 도심 지역의 고밀도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로 이렇게 이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그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는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정부가 바뀌면서 주택 공급의 기본 파라다임이 대형 서울 주변의 대규모 신도시 전략보다는 네. 아주 중소 거점 중심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화되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저는 이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전 전략적으로 매우 앞으로 대세가 저는 그걸로 실수요를 하면서 네, 그렇죠. 예, 그걸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네.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걸 지금 알고 있다. 이 주택 구입자들이 아파트가 비싸기도 하지만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수요자들께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거래 절벽 현상이 극심해진 서울 아파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을 조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하고 지난 8월 금통위 금리 인상 발표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으로 다루고자 했지만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대출 규제와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마지막 이슈에서 더욱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8월의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새로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9억 원 부동산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같은 거래 금액의 임대차 중개보수는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거래 가격과 연동한 중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놓고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중개 서비스는 동일한데 반해 중개 보수가 부동산 가격과 비례해 상승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중개업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안을 통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만만치 않던 부동산 수수료를 손보겠다고 나선 정부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비자와 중개업계. 오늘 월간 부동산 8월의 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놓고 극명히 대립하는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속사정과 함께 과연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개선안 발표 10월부터 반값 복비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확정안을 확인해보면
6억 원 이상 부동산 매매 그리고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을 개편한 게 핵심인데요. 평론가님, 네네.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개 수수로 이제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제 빠르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10월까지 또 기다리겠다라는 또 그렇죠.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개편안을 좀 본다 그러면 특징적인 거는 이제 매매 쪽에서 9억 원 이상이겠죠. 보통 이제는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0.9%를 다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좀 세분화됐습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0.5%, 12억에서 15억이 한 0.6%, 15억 이상이 0.7%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이제 거래한다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는 900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500만 원만 이제 수수료가 내니까 당연히 체감적으로 확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저 구간표를 보면 요율표를 네네. 보면 자, 9억 원에서 12억 구간 수수료가 가장 많이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럼 이 구간이 네, 거래량이 가장 많아서인지 네네, 아니면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 구간에 포진돼서 그런 건지 네. 어차피 전체적인 혜택에 있어서 가장 맞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부가 묘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묘안. 뭐냐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개편안 가지고 사실 많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없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6억 원이나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크게 막 뭐 변동은 없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 아파트를 질비하기 때문에 이거 과거 수수료라 간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비해서 이제는 9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잘게잘근 쪼개서 들어갔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속으로는 사실 크게 반발심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사실 이번 왜냐하면은 실제 2차 시험 같은 중개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 그렇죠. 주장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크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위해서 아마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고가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아까 지금 가장 혜택이 많은 구간이 좁게 보면 9억에서 12억, 네. 조금 더 넓게 보면 9억에서 15억 사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종전에 0.9%였던 게 0.5 내지 0.6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간에 네. 수수료가 제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저는 수익에 타격이 오기 타격이 때문에 이분들의 반발이 저는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위협이 되는 게 플랫폼 업체들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0.1% 지금 거래 요율을 지금 제시를 하고 나오니까 예. 이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면 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이게. 갑작스럽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장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 네네. 아까 뭐 중개사협회 얘기가 나왔는데 플랫폼 업체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와 중개사 협회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수료율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체감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고 느끼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무조건 뭐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매수나 매도 때 양쪽 다 받기 때문에 물론 필드에 가면은 당연히 매도자한테는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는 최고 수수료를 다 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높다라는 사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게 또 반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야지만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줄면은 사실 우리에게 생계의 위협이 힘들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정말 이 부분이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개편안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안착은 되겠죠. 하지만은 논란은 좀 그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개사 제가 만나보면은 더 두렵다는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정말로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지금 수수료율이 싸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는 아예 받지도 않아요. 이게 수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와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중개사분들의 입장
있어서 어떤 발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 위쪽 9억 이상의 어떤 그 고가 주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양쪽의 좀 의견이 좀 양쪽 그 대변하는 부분 자체로 좀 비춰졌는데요. 네네. 자, 여기서 그러면 10월부터 본 시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개편안이 시장에 잘 녹아들일 수 있을지, 만약에 녹아들이거나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개사 측과 소비자 측 이 개편안을 제외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소비자 차원에서는 내려주니까 아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저 평론가님 말씀했다시피 서민들이 거래하는 거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그렇죠. 예? 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져야 되는데 서민들은 거의 요율이 아니 말이 뭐 0.5, 0.4가 작다고 하지만 저도 그 3억짜리 그 저 뭡니까 전세 놔두면은 수수료를 뭐 200만 원 가까이 그 복비를 내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서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 프로그램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왜 서민들은 혜택이 거의 없게 했는가, 저는 그게 좀 불만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개업 협회로서 보면은 제일 거래가 많고 제일 장사가 되는 곳에 제일 많이 깎아주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10월 뒤로 밀어버리니까 거래는 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정책은 조금 섣불렀고요. 저는 모든 정책이 피해를 발생을 시키면 그 피해를 보는 계층, 이번 경우에는 중개사협회 꽤 많아요. 숫자가 몇만 명 돼요. 이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정부가 좀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으로 요율을 낮춰야지. 정부가 칼 들고 있다고 그냥 막 휘둘러 버리면 저는 이분들이 또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뭐 냄비 들고 또 그냥 그 반발을 할까, 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발표 내용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여파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 홈론의 운영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에 나서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단위로 가계대출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연초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바싹 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치는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불장에 기름을 붓는 실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수요와의 전쟁으로 바뀐 양상이라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패닉 바잉에 나선 실수요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규 매매, 전세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은 당장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중단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연쇄 중단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월간 부동산 8월 회장에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부동산에 닥쳐들 여파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 전방위 압박입니다. 가계비 폭증에 금융당국이 돈줄 끊기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NH농협 등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기존 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사라진 곳이 많은데요. 평론가님, 네네.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출 규제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정부가 과거에 투기 세력과 싸움 붙어서 잘 안 됐고 이제는 엄한 실수요자 세력과 붙어서 싸움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을 뭐 지금 조여버리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이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는 물론 뭐 제약정 다 포함해서 토지, 뭐 주택 대출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는 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전세 대출도 중단이 됐다 보니까 뭐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지금 뭐 대출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 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이제 가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리 좀 받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다른 은행 가서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자, 금융사들은 자체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중단까지 나섰고요. 날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취약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선 건데요. 과연 투기적 수요만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교수님, 네.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별이 가능할지, 이 대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9억에서 또 10억 사이는 또 그 요율이 틀리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대출의 비중이 가장 많은 중소형 아파트 서민들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 보이는데요. 과연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선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대출 총량제를 강화하겠다. 요게 이제 연간 목표가 5 내지 6%거든요. 그 연간 그 총량 대출 제도는 투기냐 안 투기냐를 구분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일단 예를 들면 A은행이 너 금년 1년 동안 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주택이든 아니든 뭐든 다 합쳐서 5% 6%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폭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한도가 지금 다 무너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아직 취임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취임하면 총량 대출 막 강력하게 이래버리니까 시중은행들은 자기 통계를 보니까 이거 뭐 다 지금 한도 다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랴 그냥 전후 앞뒤 따지지 않고 지금 대출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규제를 한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주담대는 몇 프로, 그 다음에 주담대 아닌 대출은 몇 프로, 이거 좀 이렇게 해서 그렇죠. 6%를 해줘야 이런 피해가 안 생기는데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막 6% 이렇게 5%로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저는 서투름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리로 규제를 하는데 이번에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3억 또는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그분들한테 자금도 그리고 금리도 유리하게 해주는 게 그게 공정한 사회지. 이렇게 그냥 뭐 집값은 딴 것 때문에 올려놓고 억울하게 규제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주 저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봐서 매우 실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대출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는 이유는 가계 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절벽과 함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0.25%포인트 인상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아시다시피 뭐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은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볼 게 이제는 과연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이제 시중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본다 그러면은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상단이 4%짜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제적으로 은행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려놓은 상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는 변동금리입니다. 코피스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4%짜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좀 올라가겠죠. 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이겁니다. 대출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이게 작용할 것이냐?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는 필드에 있다 보니까 필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가 야 0.25% 올린 것 같고 퍼센트 포인트 올린 것 같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오르는 게 상승률이 더 좋은데 뭐 이거 금리 뭐 요 정도 올렸다고 해서 나한테 큰 피해 없어라는 게 지금 시중의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금리가 한 6% 쪽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집값은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의 주체들은 이번에 올렸던 물론 계속적으로 막 정말로 1%막 이렇게 계속 오른다 그러면 모르겠죠. 하지만은 8월 26일에 이뤘던 0.25%포인트 오른 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시장 주체들이 아직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금리가 이제 올랐습니다. 우리가 저번 때 교수님 모시고 했을 때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씩 쪼개서 0.125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과감하게 0.25가 올랐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떤 기반 수치가 될 게 경제 성장률이 한 3% 이상 예상이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한 2% 이상 상승하려고 조짐이 있었을 때는 금리 인상을 이제 카드를 만지는데요. 과연 이 수치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종합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금리 인상 카드와 그리고 대출 규제의 카드를 가지고선 부동산을 잡겠다는 어떤 수가 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린 목적이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 아닌 것 같다. 둘째로는 환율? 환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운을 띄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 라는 게 저는 근본 원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한 그럼 0.25%포인트 올려갖고 잡히냐? 안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다가 0.25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더 올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과감하게 올릴 거다 하는 게 어저께 금통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결론이죠. 따라서 주택 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에 움직이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도 아니고 뭐 경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택 가격을 이거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 카드를 꺼냈는데 실제로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세제도 좀 해줘야 되고 공급도 해줘야 되고 다양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만 가지고 이걸 잡겠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금리가 최소한 기준금리 차원에서 3, 4까지는 가야만 잡힐지 말지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계속 올리겠죠.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대출 규제와 금리,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하고 바로 직결이 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불장인 이유가 제가 보기로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중에서도 분양 물건 아니면 민감 나오는 매수 물건이 없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동성이에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사전 청약과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공급 물량을 뿌려가서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세 번째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잡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금리 인상은 힘들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럼 대출 규제에 있어서 과연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듯이 서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어디까지 하고서 발표가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 게 금리 인상이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린 거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부동산 잡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자산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거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 역시나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에게 유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뭐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영업자 힘들죠. 그럼 보통 이제 담보받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중은행 못 가고요. 결국에는 안 좋으신 분들이 가게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요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게 대출 금리를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차징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지금 받아갖고요. 진짜 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금융위원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금융정책의 핵심충인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또한 가계부채의 전면전을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 하죠. 확대 조기 적용 그리고 제2금융권 DSR 축소와 같은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게다가 추가 대책 예고까지 지금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현 시점에서 이런 어떤 추가 대책까지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급등 때문에 이 정부가 그동안 했던 정책,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전부 도매금으로 지금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6개월쯤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마당에서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놓지 않고서는 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나오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4, 5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추석 전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이 정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 때문에 저는 강수를 두는 거라고 보고요. 그 강수가 매우 악수였다는 거죠. 그 강수대로 가려고 하면 기준금리를 0.25 정도가 아니라 0.25를 가지고 한 8번 지속적으로 때려도 공급 요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게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싶으시면 제가 제안합니다. 앞으로 3년 또는 5년 또는 정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어떤 그래서 그런 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고 취득세도 당연히 파격적으로 낮춰줘서 거래를 터주는 게 저는 1차 공급 대책이라고 보고요. 물꼬를 터야 된다. 네, 또 하나는 헌법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20년 동안 서울, 특히 서울, 저는 서울이 문제라고 봐요. 수도권이 아니고 네. 서울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친청년적으로 친신혼적으로 이게 모델링을 해서 야 아파트 거기 나 못 살아 난 이런 정말 괜찮은 소규모 단지를 그래서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걸 아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10년 동안 공급을 뭐 150만 채든 200만 채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서울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좀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건 얽어매놓고 금리 하나로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대선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 끝단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 주자들의 부동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자, 당국의 대출 규제가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이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 수요는 타은행 쏠림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전체 대출 증가라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금융권에서도 지금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작용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가면 필연적으로 매매 가격도 또 받치게 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전세 가격이 왜 오르냐 본다 그러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팩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다 보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수가 이러면서 계속 대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세 가격이 계속 혼란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전세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교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교수님이 정책 지원적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하셨거든요.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져야 공급이 나오지 지금처럼 막 정말로 아마 필드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안 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되는데 자꾸적으로 이제는 표를 위한 정책들이 내놓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전세 시장도 꼬이고 매매 시장도 꼬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참 두 분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희망적인 부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굉장히 좀 착잡해집니다, 사실. 네. 자, 사실 이러한 규제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부동산 시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여러 도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공급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그 실수요자에 맞는 우대금리 그 부분으로 좀 가자라는 예전에 이제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 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시장이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저도 예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으로 한번 요 지금 세 번째 파트 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를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일단 문제는 자꾸 이제 뭐 공공임대, 뭐 민간임대, 임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주택 소유예요. 소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임대 물량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주택 소유의 동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좋다. 근데 그건 보조주택이고 중요한 것은 그 소유주택이다. 따라서 임대를 강화하고 뭐 그 임대 기간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임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유주택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해주되 금리를 가지고 당신 얼마짜리 사? 30억이야? 죄송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주지. 근데 금리는 좀 높아. 이렇게 해서 그걸 억제해야지 50억 이상은 아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굉장히 저는 피해가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은 제가 한 30년 이 주택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수도권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모든 게 발생이 되죠. 서울에 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을 신도시를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분당에서 집을 사가지고 전세 주고 서울서 살고 일산에 집을 지으니까 일산에 사고 집은 서울서 사고 뭐 삼기도 사기는 사고 집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리 지어도
계속해서 서울 주택 가격이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저는 그래서 서울의 콘셉트를 좀 바꿔가지고 대형 아파트 징그럽잖아요. 그냥 아주 소형으로 아기자기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 공간을 가져가면서 좀 새로운 저는 그래서 주택 정책 특히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30대들이 주택 도시 정책 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30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지 50대 60대 말이야 계속해서 개발 시대에 수천 채 짓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지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짓는다 그러면은 대규모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청년들 수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젊은 층의 어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박수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을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 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우리 그 연속석상에서 연속으로 우리 지금 주택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대선이 200일 안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과 얼마 전에 기존의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는 기본주택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야당의 대권 유력 주자는 최근에 원가주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입니다. 뭐 누구라 호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실 거라는 시청자분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서 따져보겠지만 현재 지금 여당의 유력 주자가 얘기하는 기본주택 그리고 야당의 유력 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원가주택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전에 했던 조성원가 연동제에 대한 분양가 산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느 게 낫다 보다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먼저 예. 기본주택은요 소유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로 보면 임대예요. 잠기 임대. 네, 따라서 아까 제가 강조했다시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임대주택이냐 소유주택이냐 그런 차원에서 기본주택은 저는 국민의 수요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원가주택이 이게 이제 무슨 원가냐 아까 조성원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원가주택은 그보다도 더 싼 가격의 주택 그렇게 되려면은 뭐 토지 문제가 상당히 개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주택이 어떤 안을 낼 것인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봐야 알겠는데 만약에 그냥 택지를 뭐 이렇게 싼 값으로 정부가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서 뭐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싸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파격적일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시가에 뭐 80% 90% 그다음 뭐 수수료 붙고 뭐 물어보면 시가나 거의 차이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가 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후보들의 정책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파격적으로 싼 가격으로 나오지 않으면 매력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싸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건 이제 정치 후보자들이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 기본주택이든 임대지만 네. 어차피 기본 분양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소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네. 얼마만큼 싸게 내놓을 수 있느냐의 정책을 피는 쪽이 부동산의 어떤 표를 받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않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다가 그죠? 이렇게 지으면 땅값이 안 드니까 사실상 좀 싸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들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토지 임대부로 해서. 그 부분도 국민들이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 자기 소유가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원가주택이라는 게 어떤 안들이 이제 후보로부터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다. 쉽진 않고 어떤 분은 뭐 반값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반액 반값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종이로 지은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네,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 그때 다시 한번 그걸 말씀 이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교하면 자, 우리 그 평론가님은 아까 말씀하신 필드에서 네네. 많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권 여권의 대력 후보자가. 후보자들이
유력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이나 공통점은 이제 실소유자 중심의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내 거냐 아니면 공공이냐. 요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주택을 하겠다라고만 사실 유력 주자가 얘기를 했고 캠프에서 뭐 원가주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원가주택이나 원가주택 같은 경우는 뭐 소유로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로또 청약 분명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있었을 때 로또 청약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제 이뤄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되면 큰 차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는 말 그대로 계속 전세 시장에 머물러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고 전세 시장이 계속 머물다 보니까 전세 가격 뛰면서 이제 공급 가격이 매매 가격도 같이 뛰어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원가 주택의 정확한 틀이 나와봐야 저도 이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아이디어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좀 세밀한 이게 툭 던지지 말고 이제 시장에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필드에서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관련 막 찾기도 하고 그래서 툭 던지지 마시고 만약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대서주자답게 정확한 어떤 팩트 있는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미래의 어떤 청사진도 같이 제시하면서 던져줬으면 그럼 시장의 혼란이 좀 덜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주택 공급의 키워드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동 교수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